광주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나누고 더 깊이 소통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그 활동이 보장된 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진상조사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모든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5.18 정신에 기반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하나된 국민 통합을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이재호 전 의원, 김갑수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사님 4번 바뀌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예. 80년 5월에 어디 계셨어요? 저는 광주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국감대 계셨나요? 예, 광주 교도소. 학생 운동하시다가? 아닙니다. 79년에 안동 오원춘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안동 천주교. 그걸로 이제 수감돼 있었는데 11.6이 나서 이제 긴급 조치로 구속돼 있었는데 석발 안 시키고 네. 다시 제가 감옥 가 있는 주에 난민전 사건이라는 게 터졌습니다. 네. 다시 그걸로 다시 연루가 돼서 재판을 받고 지역 5년을 받고 네. 대전교도소에 복역을 하다가 광주교도소로 이감을 갔죠. 난민전 가서 사건이면 시인 김남주의 그렇습니다. 네. 그때 저하고 뭐 김남주 시인 모두 같이 다 이제 광주로 이감을 갔는데 우리가 이감 가서 한 2달인가 있다가 광주 그 이제 민주화운동 네. 관계자들이 이제 광주교도소로 들어왔죠. 5월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5월 달은 아니고 그 5월 달은 아니고 그 5월 달 지나서 한두 달 지나서 한두 달 지나서 초가을인가 네. 뭐 그때쯤 이제 광주에 그렇죠. 이미 다 진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때 체포된 시민 예, 예. 인사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그 시민군에 관계했던 사람들을 네. 모여서 한 근 50여 명이 광주교도소로 들어왔죠. 누구 보셨어요? 그때 대표적으로 뭐 홍남순 변호사, 홍남순 변호사, 네. 박성무 전 의원, 네. 뭐 정상용 씨, 네. 뭐 이강 씨, 뭐 하여튼 여러 사람들 그때 들어와서 같이 살았죠. 5월 예. 27일에 이제 공수 특전사가 도청을 진압하기 전날 그 시민들의 어떤 지도부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분들이 예. 이렇게 그분들이- 죽음을 멈춰달라고 행렬을 예. 하죠. 그 예, 앞에 예. 제일 앞에 서신 분이 홍남순 변호사입니다. 네. 그분들이 다 들어왔어요. 서로 광주교도소. 대화는 못 하시고 어떻게 아니, 이제- 하긴 하셨어요? 그리고 저하고 홍남순 변호사는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삼사라고 정치법무를 수용하는 사동에 우리가 이제 남쪽 사동에 있었는데 네. 북쪽 사동은 비어 있었고 그런데 이제 하루는 우리를 전부 북쪽 사동으로 옮기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날 저녁에 이제 네. 광주 그 관계자들이 다 들어왔죠. 그래서 뭐 같은 사도이니까 운동할 때 같이 나가고 뭐 서로 마주보고 대화도 통방하고 좀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대충 광주에서 어떤 참극이 벌어졌는지 짐작은 하고 계셨고요. 그때 이야기는 다 들었죠. 이제 네. 광주 그 사태가 일어났을 그 당시는 저희들은 대전교도소에 있었고 네. 우리가 이제 광주 교도소 이감 갔을 때는 이제 사건이 그 소위 광주 민주화 운동이 거의 이제 끝나면서 이제 관계자들을 다 잡아서 네. 감옥에 보낼 때죠. 5.18 때 기억이. 좀 생생하죠. 저는 그 해 대학생이었는데 네. 학교를 관뒀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서. 그래서 백양사라고 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너무나 기이하게 그때 뭐 몸을 좀 다쳐서 전남대병원 통원 치료를 했는데 5월 17일 날 통원 치료를 하고 네. 여기서 하루 묵느냐 절로 되돌아가느냐 그러다가 불쑥 서울을 올라갔거든요. 근데 평소처럼 광주에서 하룻밤을 잤더라면 5.18을 광주에서 맞이한 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아유. 생각하면 네. 참 그런 일이 있구나. 군이 이렇게 광주를 포위했다가 쫙 이렇게 시위대를 밖으로 빼고 다시 포위한 게 그러니까 그때 한 3, 4일 간격입니다. 예. 잘못하면 이제 그때 광주를 못 나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5월 17일 날 제가 있었던 그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도요. 무슨 이유인지 공기가 굉장히 흉흉했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쭉 앉아 있고 그때 뭐 영화에 전국적으로 다 묘사된 모습인데 그냥 다시 집회와 시위가 아주 그렇습니다. 많았었죠. 예. 날도 네. 굉장히 흐렸고 네. 그 40년 전인데 저는 그날이 아주 생생하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아무도 몰랐어요. 보도가 안 됐으니까. 네. 근데 제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시외 전화가 그때 되던 때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소식을 듣고 전해줘갖고 사람들이 뭐 모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도 SNS에 문재인 대통령은 5.18 소식을 유치장에서 들었다고 유명한 사연이 있고 예. 홍준표 전 대표는 그때 또 마침 광주지검에 근무했어요. 그래서 시위대 눈을 피해 전남대 병원 뒷문 드나들면서 검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제 죽은 사람들 검사가 검시해야 이게 그렇습니다. 네. 네, 올해는 참석 못했고 내년에는 참석하겠다 했고.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그 중에 한 장면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5월 정신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희망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며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걱정하는 마음이 모여 정의로운 정신이 되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과 나눔이 계엄군의 압도적 무력에 맞설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광주는 철저히 고립되었지만 단 한 건의 약탈이나 절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인 없는 가게에 돈을 놓고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군사 독재의 군부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군부에 항거하는 시위는 전 세계 역사에 많지만 참 저런 부분도 열흘 동안 시민군이 장악한 시내에 일체의 약탈이 없었다는 저런 부분도 참 매우 이례적인 부분입니다. 네. 예. 아주 그거 성숙한 시민 정신으로 봐야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희망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두 분이 생각하시는 5월 정신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광주 시민들이 그때 살자고 일어난 거거든요. 계엄군들이 뭐 사람을 거의 데모 진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만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역사가 반만년이라는 소리를 하지만 공화정의 역사는 이제 해방 후에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신생국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한국식으로 경제적으로 고도성장한 나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되돌아보면 한국만 지금 선진국에 진입을 했어요. 유일합니다. 이 배경에 뭐가 있냐면 다른 고도성장한 신생국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민주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런데 이 한국 민주화의 기폭이면서 근간을 이룬 게 바로 5.18입니다. 그때 시민 저항, 반란군에 대한 시민들이 목숨을 바친 저항이 없었더라면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다른 나라들이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걸었던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이었을 가능성도 있었던 게 우리 환경입니다. 그래서 5.18은 한국이라는 공화정을 만드는데 성장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전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5.18 정신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헌법 가치에 합당한 정신으로 봐야 하고 또 독재가 민주주의를 무시하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하는 시민 항쟁의 정당성을 보여준 그런 운동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시민들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다. 공감합니다. 네. 5월 17일, 18일 이렇게 전남대 앞에서 이제 큰 충돌이 이루어졌고 시민들이 분노하면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는데 결국 내 가족, 내 이웃이 크게는 독재, 적게는 저런 어떤 군합발에 짓밟히는 걸 항거하기 위해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걸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코로나도 그렇거든요. 코로나도 주의를 의식하지 않고 하면 이거 막을 수가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정말 그런 어떤 5월 정신, 그런 공동체 정신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발현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18은 인간이고자 하는 저항 운동으로 봐야죠. 독재가 인간을
인간 이하로 취급할 때 결국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거는 네. 내가 나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인권은 내 이웃의 인권과 같은 거니까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5.18이 왜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토론을 하던데 이건 완전히 저는 기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분 군부가 내부의 권력은 장악했으나 집권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거대한 소요가 존재해야만 네. 군부가 정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이 생겨요. 그랬을 때 호남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의 취약 지역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강한 이 탄압을 억압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서지 않을 수 없게끔 상황을 유도했단 말이죠. 네. 거기에 반사적 이제 행위들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이제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집권의 명분을 삼았기 때문에 5.18은 철저히 신군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획된 사건이다. 이것이 이번에 철저히 규명되면 좋겠어요. 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아마 그 의혹은 사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겁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까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조차 법정에선 이미 단죄가 이뤄졌는데 하나된 목소리를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기까지 하는 일부에서는 그 지난해의 모습과 지금 특히 달라진 야당의 모습, 보수 진영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발언 좀 들어볼까요?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이분들 다 떨어졌고요. 네. 조영 원내대표가 오늘 5.18 민주묘지를 묘역을 찾아 희생자들의 비석을 이렇게 쓰다듬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5.18 민주화 운동을 둘러싼 갈등과 상처를 모두 치유하고 5.18 정신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왜곡하고 비하하고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게 그게 저는 정말 아쉽다고 생각하고 오늘 기념식에 조영 원내대표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모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나란히 제창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하나 부르는 거 가지고 몇 년을 재창하느냐 합창하느냐 누구는 불렀다 누구는 입을 뻥끗했다 신문에서는 잠깐 입을 열었으니까 부르는 거다. 그게 뭔가 갈등을 해체하거나 이렇게 합의하지 못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우리 정치권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5.18을 보는 눈이 뭐 여나 야나가 다를 것 없고 보수나 진보가 다를 것 없고 5.18 광주민주화 운동 그 자체가 역사인데 그 역사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한국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걸 뭐 진영 논리로 보거나 여야 논리로 보거나 하는 거는 옳지 않죠. 예. 이건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해야 되는데요. 네. 이런 걸 이제 역사 수정주의라고 그래요. 독일에서는 홀로코스트는 없었다. 유태인을 향한 대량 학살은 없었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학자와 정치 세력들이 나타나서 뭐 굉장히 많은 걸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 다 퇴출됐어요. 반면에 일본은 역사 수정주의가 매우 성공하고 있는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한반도를 식민 지배한 적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 현재 주장은 조선인들이 원해서 원한 바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평양 전쟁기의 그 정벌들도 그런 명분인 거죠. 귀축 미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가 오니까 우리가 아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이제 일본식 제국주의에 대한 일본식 그 역사 수정주의거든요. 근데 네. 현재 일본 정권은 그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우도 지금 보수 야권이 왜 이렇게 괴멸이 됐냐면 네. 이 역사 수정주의의 유혹을 계속 느껴왔던 겁니다. 5.18 학살은 없었다. 그것은
북한군이 내려와서 했던 내전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죽였다, 죽어 마땅했다 이런 식으로 이를 호도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극단적인 주장이었던 것이죠. 요즘은 그런 주장하면 법적 처벌 받으니까 북한군 개입까지는 싹 빼고 그 다음에는 광주 시민들이 무기고를 탈취한 폭동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무기고라는 것이 동네 파출소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왜곡된 발언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런 식의 유혹을 미래한국당이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한 미래한국당의 전도는 암울해지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는 바른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길을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오늘 보인 겁니다. 독일의 과거 반성에 대해서 제가 독일 현장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 프랑스와 독일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독일과 프랑스가 합의한 한 권의 역사 교과서로 같은 내용으로 배웁니다. 네. 제가 그 역사 교과서 출간식을 직접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 우리가 일본과 과거사가 하나로 일치된 교과서를 배울 만큼 일본이 과연 반성할 수 있을까 참 그러게요. 많은 걸 느꼈던. 이물리안 행진곡 관련해서 지근거리에 계셨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5.18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 이명박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하고는 조금 달랐죠.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취임하고 네. 2008년도 5.18에 현재 광주 기념대 가서 네. 이물리안 행진곡도 제청하고 네, 불렀어요. 예, 같이 하고 기억합니다. 그 후에는 이제 총리들, 국무총리가 계속 참석해서 네. 그 뭐 제청할 때 뭐 같이 노래할 사람 노래하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그 격이 없었죠. 예. 근데 이 문제 하나가 이제 지난 정부에서 여야 간의 갈등 구조가 되는 걸 보면 예. 그러니까 과거가 이렇게 점점 치유되고 진상을 밝혀내고 화합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그 갈등고리가 얼마나 커졌는가를 이제 갈등에 정체되어 있었죠. 그게 풀어나가지를 못하고. 네. 근데 이제 5.18 같은 거는 이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명명이 됐고 이미 역사가 된 겁니다. 그 40년 전의 역사를 지금 부정하는 시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는 거죠. 네. 역사는 역사로 봐줘야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 잠깐 언급하셨지만 4.19 정신처럼 5.18 광주 정신을 우리 헌법의 전문에 만약 개헌을 하게 된다. 전문에 넣겠다. 이게 아마 대통령 대선 때도 공약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헌법에는 이제 이렇게 전문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와 불이해한 건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하는데 여기 이제 군부 군사 정변을 일으킨 민주화 억압 세력의 5월 정신을 이어받아 이런 식의 문장을 넣겠다는 거예요. 네. 물론 개헌해야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아니, 헌법 전문은 뭐 개헌할 때마다 전문은 늘 손을 좀 네. 보니까 네. 예, 4.19 민주 이념, 4.19 민주화 운동이 헌법 정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4.19 민주 이념에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네. 4.19 네. 민주 항쟁, 민주 항거에 저항한 독재에 저항한 민주주의 정신에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개헌할 때 국회에서 잘 네. 여야가 소위 잘 합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들이 뭐 있습니까? 지금 이제 21대 국회가 문을 열면 5.18 관련해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고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진상조사위원회가 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YS 정부 때도 있었고요. 예, 근데 서로 그 당이 대립하는 형태로 해갖고 내용이 진전이 못 됐던 겁니다. 네. 지금 미래통합당이 전향적으로 보이는 자세 여기에 희망을 네. 걸고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과거를 털고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5.18은 명확히 잘못된 자신들의 이 역사고 이것을 청산을 해야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는 인식이 도달한다면요. 네. 지금까지 정리될 거 굉장히 많습니다. 즉 전두환 씨가 하는 주장하고 상치되는 많은 부분들의 내용을 밝힐 수 있거든요. 심지어 헬리콥터 기총소사소를 전두환 씨 측에서는 지금도 부정하고 있어요. 영상 자료도 있고 현장에 총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략적인 사실관계는 두루두루 밝혀진 바가 있으나 논쟁에 휘말려 있는 많은 부분들을 보면 해명할 도리가 없으니까 당의 이 논쟁처럼 지금 남아 있어요. 이 경우 국회에서 풀어 나갈 진상 규명의 핵심은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이 좀 키를 쥐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비협조적이고 반대했던 맞습니다. 것들. 법과제가 그래픽으로 정리된 건 없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네, 미래통합당이 기본적으로 인식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그건 마치 그것이 곧 보수의 정체성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정말로 진짜 보수는 5.18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5.18 문제를 부정적으로 시각을 보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말로 왜곡된 보수고 네. 그야말로 극우화된 보수지 5.18 문제를 그런 극우화된 보수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죠. 지금 미래통합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YS 때 진상조사가 처음으로 제대로 이루어졌고 예. 아마 제 기억에 그때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도 그렇죠. 명명이 예. 됐고, 네. 하지만 그때 당시 이제 발포 명령이라든지 이런 아주 중요한 예.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에 맡기고 그냥 용서하자. 그럼 누굴 용서하느냐? 정확히 모르는데 이 부분 특히 발포 명령자는 누구냐? 총을 쏜 군인은 수도 없이 도청이 진압될 당시에 10,000발의 탄환이 사용됐다고 하던데 그날 하룻밤에 새벽 2시에 총을 쏜 군인은 많은데 발포한 사람은 찾아내지 못하는. 발포 그러니까 명령한 사람. 발포 명령한 사람. 네. 4.19 때는 그 최종 책임자 경무대 앞에서 시민을 향해서 직접 총을 쏜 명령을 누가 했느냐? 이거는 그 당시 내무부 장관 최인규 씨에게 그 혐의를 씌워서 네. 사형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5.18 당시의 군부 상황을 보면요. 시민을 향해서 직접 총을 쏘는데 네. 이게 현지 지휘관의 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지 지휘관에서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고 그 최종 지휘관이 누군지도 지금 안 밝혀지고 있는데 그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완벽하게 장악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외신에도 다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다 나와 있을 때예요. 그러면 진압군 입장에서 볼 때 총을 이제 쏴야 됩니까라는 최종적인 재가를 누가 했겠는가? 네. 사실은 이건 너무나 뻔한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발표해도 좋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발포 명령자지 누가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지금 쏴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발표해도 좋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죠? 네. 그거라도 찾아내야지. 어제 새로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실탄을 이렇게 삽탄하는 광병을 지켜본 동아일보 기자가 전남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진짜 오늘 사격을 할 것 같다. 시민들 향해서 전남지사가 군에 전화해서 정말 시민들을 향한 발포는 안 된다라고 그런 내용까지 이야기가 있었더군요. 그런 게 모두가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돼 가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정의연 논란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잠깐만 좀 이건 좀 간곡한 부탁인데요. 프랑스 국가 라마르세즈 네. 가사를 보면 굉장히 그 내용이 셉니다. 네, 그럼요. 무찌르자 싸우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혁명 때 만들어졌다는 혁명가니까. 네. 근데 많은 나라들이 그런 진취적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경우도 애국가가 있죠. 네. 공식 애국가가. 그런데 애국가가 한 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에 교가가 있고 찬가라고 해서 찬가를 더 많이 불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5월 18일 날 행사 때 한번 부를 노래가 아니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네. 공식 행사 자리나 많은 공간에서 애국가를 부를 자리에 더불어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로 국가가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우리가 공화정을 이만큼 진전시켰습니다 해는 한 역사를 담고 있는 노래로 네. 왜 애국가만 부르겠냐 이거예요. 님을 위한 행진곡도 국가의 공식 국가 뭐 지정곡이라고 그럴까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프랑스 국가를 만약에 우리말로 번역해서 들으면 정말 살벌합니다. 정말 정말 좌파들의 노래라고 할 겁니다. 네. 정의기억연대가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만든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이른바 힐링센터라는 경기도 안성의 그 집. 이 집을 2012년에 이제 대기업이 기부한 돈으로 샀는데 그때 너무 비싸게 주고 지난해 너무 싸게 주고 판 거 아니냐. 근데 산 사람도 알고 보니까 윤미향 당선인의 아는 사람이더라. 여기까지 나왔어요. 일단 윤미향 당선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0억으로 그 마포의 어느 곳에도 그 집을 살 수도 없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그 매입을 할 때는 시세보다 비싸게 너무 싸게 매입한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비싸게 매입한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저희가 봤을 때 땅값보다는 건축 자재에 들어간 어떤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타당했고.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픽으로 보면 2013년에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래픽 띄워주시죠. 2013년에 집을 살 때 그때 집값이 제일 2014년까지 우리 집값이 계속 내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이게 2019년입니까? 매각이 언제죠? 20년이 맞습니까? 네.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을 때 이렇게 손해보고 팔았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4월이 맞군요. 네. 저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네. 저 윤미향 씨 문제에 대해서 그때 제가 저 사건은 만약에 그만두지 않으면 국회의원 되고 나면 아마 공소처에 갈 사안이다라고 그때도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말씀하셨죠. 예, 저 사건은 가면 갈수록 점점 의심이 의혹이 점점 불거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지금 제2조국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 조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결국 조국 장관이 재판받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한 것이 자꾸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사는 것도 아니 비싸게 줘갖고 사갖고 헐값에 팔고 그것이 그 당시에 살 당시에 주변의 시세하고 안 맞고 또 팔 당시에도 주변의 시세하고 안 맞고 그러니까 이 의혹을 변명으로 자꾸 덮으려고 그러는데 말을 잘해서 덮을 사안이 아니고 저 사건은 지금도 그 이용수 할머니 말대로 이실직고하고 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검찰의 수사를 받고 그리고 본인이 사퇴하고 이게 답이지 자꾸 말로서 덮고 말로 덮고 이렇게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행적에서요. 하루 일과만 하더라도 이상하게 묘사하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네. 30년에 걸친 활동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그 금력, 돈의 힘으로 일본이 저질렀던 모든 전쟁 범죄가 미화되는 과정 동안에 윤미향 씨를 비롯한 이 정의연 그 멤버들이 인생 전체를 걸고 긴 세월 동안 30년, 28살에 시작해서 지금 이 나이까지 평생을 통해서 헌신을 했고 그래서 국제 무대에 이 문제가 의제에 올라 있고 네. 샌프란시스코에도 그러니까 미국에 조인경 고쳐져 연대의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는 이 문제는 분명히 분리돼야 네.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별개의 문제.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전부 부정되기에는 굉장히 긴 세월인데요. 이게 언론의 고발 형태로 진행되면 누구라도 굉장히 이상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저 집 매입과 매각 과정에 대해서 상식이 안 맞아서 이상합니다. 네. 이거는 검찰이라든 공식적인 수사기관에 의해서 상식에 준하는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지금 자막에 나오는 거지만 그래서 관리하는 안성이다 보니까 멀어서 할머니들 이용은 거의 없었고 관리가 어려우니까 아버지를 보내서 아버지가 적을 때는 뭐 50만 원 많게는 한 달에 120만 원씩 받고 관리를 했다. 이런 부분 이제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는 야, 아버지에게도 성금이 간 거야? 또는 윤미향 당선인 경우에는 아무도 관리 안 하겠다니까 우리 아버지를 희생시켜서 저 집을 근데 그러니까 맡게 했다. 저게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 우리 김갑수 선생 말했지만은 윤미향 씨가 그동안에 한 그런 정의로운 일 이거하고 이 의혹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따져야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그동안에 좋은 일을 하자고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느냐. 이 부분이 이제 초점이지. 네. 그 사람이 한 일 자체 전체를 우리가 매도하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고. 그리고 저기 지금 자기 남편에게는 자기 소식지 편집하게 하고. 남편이 지역 신문사 그러니까요. 편집하게 하고. 네. 아버지에게는 건물 관리하게 하고. 가족이 전부 개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리가 없는 건지 부정이 없은 건지 네.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밝히라는 이거 이야기지. 듣고 마무리 말씀 드려야 할 것 예. 같은데요. 시간 때문에. 윤미향 당선인의 그 아버지 논란 관련한 입장과 또 여당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느껴지는데 거기까지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지금 정의원처럼 그렇게 재단도 아니었고 재원이 충분하지도 않았고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인건비를 그렇게 정상으로 한다는 것도 또 그것도 문제였어요. 결과적으로 친인척을 그렇게 일하겠다는 것 그건 제 개인 입장에서는 아버님께 죄송한 일이지만 공적으로는
또 그것은 옳은 일은 아니었다. 그렇죠. 지금 뭐 돌이켜 보면 그렇고요. 워낙 여론 지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그냥 본인의 소명, 해명 그리고 검찰 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아마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 무조건 친일적 공세라고만 그것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소위 국민정서법, 더 나아가서는 보편적 감정에 과연 이것이 부합한가라는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볼 필요는 있다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예.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볼지 두 분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겠네요. 일단 그 기부와 뭐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재단이나 이런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하는 건데요. 그 윤미향 씨 같은 분을 제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잖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네. 고통받고 적은 임금 돈으로 일하고 그런 분들이 되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너무 순수하다 이거예요. 그 순수함 때문에 생기는 불철저함이 있습니다. 회계 같은 거 정확히 따지는 거 됐어 하고 그냥 대충 미루고 뭐 이런 건데 이건 뭐 제 추정이지만 아버지 돌본 것도 누구도 거기 가서 일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평균 80만 원 주고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라도 자기 가족까지 동원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 이거는 지금의 그 비판하는 사람들까지 엄정한 시선을 들이대면 설명할 때 이상해지는 부분들이 생긴 거예요. 긴 세월 동안이었으니까. 지금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네. 적어도 어떠한 것을 들여다봐도 윤미향 씨가 사리사욕과 뭐 부패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활동을 해왔다고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말하기 어려운 인생사의 그 복잡한 일들이 지금 엮여 있어갖고 아주 쳐다보기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이렇게 우러러보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도덕성이나 투명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투명성은 특히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은 돈에 투명해야 됩니다. 네. 왜냐 그러면 좋은 일을 한다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좋은 일을 한다고 돈을 전부 도와주는데 그 도와준 돈을 갖고 그걸 투명하게 해야지 그걸 사적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는 딴 문제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회계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 김갑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